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받고 있는데 왜 웃으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딱 인정한 게 하나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 중에 1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인정을 했어요. 지금 110억 뇌물 중에 딱 1억. 왜 여기 1억만 했을까? 전직 검사 출신이셔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왜 1억만 인정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인정한 이유는 이제 수사관들도 우리도 모르겠다 막 이렇게 우리도 궁금하다 이러고 인정한 있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네. 간단한 어떤 이유냐면 한다면은 나중에 부인의 발판을 삼고 있는 겁니다. 부인의 발판이라는 게 뭐냐면 뭔 말이냐면은 1억을 인정하면서 어떤 용도로 썼다고 했습니까? 대북 공작비로 썼다. 네. 그러면서 이 내역은 밝힐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네. 밝혀지지 않겠죠. 그걸 허락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내역의 돈들에 대해서도 네. 나중 본인이 직접 받은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떠보는 거죠, 지금. 자, 1억은 내가 받았는데 이건 대북 공작비야. 그걸 반증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내봐라고 지금 들이댄 거죠. 제가 보는 검찰이 특별히 자료 못 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금액들도 네.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네. 일일이 검찰에서 이제 명목을 밝혀내야지만이 네. 뇌물죄라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기소가 될 수 있고 그 내용이 사용 용도가 대북 공작비라고 함으로써 이거 소위 통치자금 내는 통치권 관련된 비용을 썼다라는 미리 좀 실드를 치고 있는 거죠. 미리 실드를 치고 있다. 결국에는 무죄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무죄 전략이라고 보죠. 무죄 전략을 보는데 통하겠습니까, 근데? 안 통하죠. 왜 그러냐면은 거론된 돈이 한두 푼이어야지 말인 것이고 제가 보기로는 이제 이 사건은 결국 조만간 네. 어쨌든 구속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 구속될까요? 다음 주? 다음 주 중에 되죠. 다음 주 주를 중에. 많이 넘으면은 네. 검찰총장이 아마 탄핵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뭐 네. 시간을 끌을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이 이미 다 구속이 돼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고려를 해서 네. 자고 고민할 만한 것도 아니고 약간의 뭐 시간적 여유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네. 다음 주를 넘어가는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MB 구속 다음 주 넘으면 문무일 총장 탄핵해야 된다.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 그 장수만세도 아니고 아들, 사위, 조카, 뭐 그리고 형, 부인 이게 다 걸렸어요. 그래서 패밀리 게이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 특히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특화되고 있어요. 사위가 건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집은 참 의리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측근들만 의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네. 뭐 가족들도 가족 간에도. 그런 게 아닌가. 네. 게다가 또 재밌는 게 네. 다스라는 회사를 둘러싸고 형은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동생은 이 67억 회사는 빌리고. 적게 아니고 네, 형님 형 거다. 겁니다. 그리고 형도 뭐 동생 이거 제 자산 아니고 동생 건인 것 같습니다라고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을 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제간의 우애는 좋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측근들 그리고 가족들의 입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자유한국당 그리고 MB 쪽에서 이 사건이 정치 보복이다. 네. 표적 수사 이런 말 하는데 네. 결정적인 증거를 내는 사람들은 가족들이고 측근들이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먼저 수사한 적이 없었어요. 원래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렇죠. 특활비 수사에서 하다 보니까 나온 거죠. 자료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가 어딨냐 보니까 영포필딩 가보니 네, 또 또 이만 또 자료가 네. 나오고 해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표적 수사, 정치보복 이런 건 허용될 수 없는 거죠. 그게 별명이 붙었어요. 양파 대통령.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기 제가 때문에 보기에는 뭐 그런데요. 지금 원래는 뭐 100억대 정도나 나왔는데 네. 결코 100억대로 끝날 일은 아니다. 100억대로 끝날 일이 아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물 100억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전체 기간 서울시장 시기까지 포함해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돈을 국가가 회수를 해야 되는 거, 환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정의가 바로 사는 것이지 단순히 뭐 감옥 갔다 왔다, 네. 감옥 갔다 오고 소위 돈은 굳는 이런 형태를 나가서는 안 된다. 아버님 용어가 상당히 그 시장 용어입니다. 감옥 갔다 오고 돈은 굳는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문무일 총장이 지난번에 사개특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50년 만에 첫 검찰총장의 출석이다, 국회 출석이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있던데요.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토를 해서 일각에서는 그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과의 갈등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문무일 총장의 이런 태도, 전직 검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전직 검사의 입장을 말하면 이런 거죠. 예, 저는 문무일 총장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네. 검찰 개혁의 일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기관의 성격을 아예 바꾸는 겁니다. 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미문하거나 수사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에 따라서 막 다르잖아요. 어쨌든 예. 뭐 진작에 이 사건도 2007년에 수사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수사조차도 네. 윤석열 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조차도 예. 검찰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네. 기본적으로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기관으로서 성격, 그리고 네. 공소유지기관으로 성격 등이 다 있었는데 그중에 반을 어떻게 반이 아니라 70, 80%를 날려버리는 거죠. 없애는 거죠. 그 기능, 수사권 자체를. 수사권.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순순히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다. 그거는 결국 검찰총장 차원의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네.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검찰 스스로 내부 개혁으로서는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왜냐하면 국회가 개헌특위 1년 동안 가동했는데 물론 이제 내부 논의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주도로 또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서 꼭 21일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 이제 딱 1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죠. 약간 10개월 10개월 정도 됐죠. 지금까지 지난달이죠. 지난달 이번 달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합의라든지 네. 이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 네. 이런 부분에서 큰 성과를 내서 지금 그건 최근에 진짜 높이 평가할 만한 이슈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들어서 그런 걸 반영이 돼서 다시금 74%, 74% 올라갔고 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또 60% 그래요, 맞아요. 어떤 건 59% 후반까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율의 변동은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높은 지지율은 남북 화해 무드까지는 아니지만 남북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결한 그렇죠. 해소해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거는 뭐 대통령이 크게 잘 이끌었다 그런 평가에 저희 야당인 저희들도 네.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하지만 그와 달리 개헌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서 평상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좀 호의적인 평가를 해버렸던 저희 당과 정의당조차도 네. 이번에 개헌 관련한 특히 청와대발 개헌, 대통령의 개헌을 발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개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과 별도로 네. 개헌이 총 국민의 전체 의사를 모은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 개헌 내지는 국회의원 국회 위주의 국회 네. 중심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물론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책임이 있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 청와대의 발로 대통령이 발의한 국회 헌법의 개정 발의가 된다고 한다면은 네. 그거는 여야 간에 분란이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그 발의의 시점이 지방선거 불과 얼마 전이고 또 네. 발의를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3분의 2 합의가 되어야지만이 네.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언론 지상이나 정부에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은 네. 그 정도의 개헌안으로서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네. 그 짧은 시간 내에는 합의가 이루기 어렵다. 네. 결국에는 국회에 현재 논의 구조상 통과될 수 없는 개헌안을 던져놓고 또 네. 발의 형식으로 던져놓고
이것을 국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는 크다. 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개헌안의 주요한 내용은 그러 아니겠습니까? 제가 87년도에 대학을 왔으니까 네. 30년 87체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헌안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네. 기본권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바뀌건 해야 되지만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을 거쳐오면서 크게 문제 삼았던 것은 대통령 자체의 문제도 있었겠으나 그것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헌법 권력 구조 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 네. 그래서 역대 정권 어디에서나 예. 단골대로 나오는 게 예. 권력 구조 개편해야 된다. 그게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표현되고 있는 네. 대통령의 권한 집중 이걸 좀 분할하고 분산하자. 근데 저희는 이런 것이었죠. 대통령 중심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그렇게 높은 권한과 지위, 왜냐하면 행정 권력이 워낙 세게 편성이 돼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의회 자체,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체는 엄청 세지만 의회가 할 수 있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서 이걸 좀 균등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이제 분권형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역시 국회 추천 총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크게 대의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뭐 의원 내각제라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네. 결국 그게 국회 중심의 국정 내지는 네. 국회 중심의 행정 운영 이것이 일체가 되면은 의원 내각제라고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현재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라는 그런 걸 감안할 때 네. 바로 의원 내각제를 하자는 데에서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 불신이 크다는 거예요.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네. 의원 내각제 형태 운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 내부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아니, 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여든 야든 많은 예. 정치권들이 예, 그렇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예.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도 네. 국무총리가 헌법상으로는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통할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물론 대통령이 명을 받아 돼 있지만은 네. 그리고 그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뭐 책임 총리란 이런 말도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결국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행정의 중심에 놓자. 네. 즉 예전 기존의 헌법리에 있는 대통령과 정부, 네. 총리와의 권한을 나누자는 거죠.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나누자는 내치와 거죠. 외치를 좀 구분해서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건데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 왜냐하면 그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라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실제 그 조사를 해보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제도보다는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최근에 청와대 그 국민청원으로도 됐지만 뭐 그 청와대가 결정할 이슈도 아니지만 국회의원들한테 최저시급 줘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갖고 있는 숙제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론 국회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는. 예, 이제 물론 그렇게 말씀해 국회가 불신 대상이 있죠.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프랑스라고 해서 국민들이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잘한다고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국회의원들의 평가와 어떤 네. 제도를 채택하고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그 국회 추천 총리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복수안이라는 거예요. 두 개 안이 이제 현행 이제 국회 현행 총리 제도를 고수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추천 총리 운영 방안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어떤 개헌안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좀 어떤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이제 그런 논의가 나온 게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돼서 2, 3일. 각 당에서 네.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신 분이 이제 정의당의 우리 심상정 네,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했죠. 말씀하셨죠. 예. 저는 이제 원래는 국회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서도 네. 국무총리를 국회 선출하자는 그런 네. 안이 있었죠. 국무총리 선출제. 예. 그와 약간 변형된 형태죠. 이제 어. 국회에서 직접 국무총리 선출하지 않고 추천을 해서 추천만을 하고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실상 추천하는 것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형식상으로는 네. 국회에서의 국무총리 예. 추천이나 추천제로서 실질적으로는 선출제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자 이런 취지로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국회가 추천의 형식이 어떤 것이든 간에 뭐 관행을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선출하는 그런 관계가 간다면은 이것은 변형된 형태의 의원 내각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대상이 네. 추천하는 대상이 국회의원 중에서 한다면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더 큰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추천을 꼭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다른 사람. 사람들 일반 사람 중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야 조금 다른 형태의 네. 것이지만은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인지 추천한다는 그 전제는 네. 국무총리가 이전의 국무총리 소위 의전 총리, 대독 총리가 아니라 네. 책임 총리로서 대통령이 임명장은 주나 네. 실질적으로 국회가 관여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런 국무총리라고 한다면은 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있으만 하지는 않는다. 국회 의상을 반영을 해서 행정각부를 통을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행정각부를 제청을 할 때도 네. 대통령의 의사에만 따라서만 할 수는 없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네. 의원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그런 건 어떻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 이를테면 뭐 국회 내부에 이제 여러 다당제이기 때문에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사건건 대통령과 총리가 갈등하는 양상이 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방식. 국회도 사실은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제도의 문제인 것이죠. 네. 현재로도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각각 운영하는 형태는 네.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홍의회라고 해가지고 국회 해산 이런 논의도 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뭐 큰 그렇죠. 이슈가 생기면은 네. 정부를 해산하고 네, 다시 다시 또 구성하는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일견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다른 나라에서도 능히 예상돼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원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내각제에 대해서 워낙 반대하고 있어서 그건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저도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그렇죠. 국민들은 이제 그거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국회의원 소환제에 반대하지 않죠. 국민 소환제. 네. 국회의원을 그거 해야 되는 거 뽑아놓고 아닙니까? 저는 그 찬성합니다. 국민 소환제. 국민 소환제 국민들에게 네. 대신 이제 국회를 정부를 의원 내각제 요소로 운영하되 하려고 네. 한다면은 국민들이 잘못된 국회의원 과반이 뽑아낼 수 있는 권한을 나누자는 거죠.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나누자는 내치와 거죠. 외치를 좀 구분해서 프랑스식 의원 집정부제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건데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 왜냐하면 그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라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실제 그 조사를 해보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제도보다는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최근에 청와대 그 국민청원으로도 됐지만 뭐 그 청와대가 결정할 이슈도 아니지만 국회의원들한테 최저시급 줘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갖고 있는 숙제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론 국회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는. 예, 이제 물론 그렇게 말씀하면 국회가 불신 대상이 있죠.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프랑스라고 해서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잘한다고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국회의원들의 평가와 어떤 네. 제도를 채택하고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그 국회 추천 총리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복수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 아니 이제 국회 현행 총리 제도를 고수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추천 총리 운영 방안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어떤 개헌안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좀 어떤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이제 그런 논의가 나온 게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돼서 2, 3일. 각 당에서 네.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신 분이 이제 정의당의 우리 심상정 네, 의원이 어제 말씀하셨죠. 기자회견했죠. 예. 저는 이제 원래는 국회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서도 네. 국무총리를 국회 선출하자는 그런 네. 안이 있었죠. 국무총리 선출제. 예. 그와 약간 변형된 형태죠. 이제 국회에서 직접 국무총리 선출하지 않고 추천을 해서 추천만을 하고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실상 추천하는 것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형식상으로는 네. 국회에서의 국무총리 예. 추천이나 추천제로서 실질적으로는 선출제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자
이런 취지로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국회가 추천의 형식이 어떤 것이든 간에 뭐 관행을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선출하는 그런 광역을 한다면은 이것은 변형된 형태의 의원 내각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대상이 네. 추천하는 대상이 국회의원 중에서 한다면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더 큰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추천을 꼭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 중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조금 다른 형태의 네. 것이지만은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네. 기본적으로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기관으로서 성격, 그리고 네. 공소 유지 기관으로 성격 등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반을 어떻게 반이 아니라 70, 80%를 날려버리는 거죠. 없애는 거죠. 그 기능, 수사권 자체를. 수사권.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순순히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다. 그거는 결국 검찰총장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네. 강제적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검찰 스스로 내부 개혁으로서는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 왜냐하면 국회가 개헌특위 1년 동안 가동했는데 물론 이제 내부 논의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주도로 또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서 꼭 21일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 이제 딱 1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1년 약간 안 됐죠. 약간 10개월 정도 됐죠. 지금까지 지난달이죠. 지난달 이번 달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합의라든지 네. 이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 네. 이런 부분에서 큰 성과를 내서 지금 그건 최근에 진짜 높이 평가할 만한 이슈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들어서 그런 걸 반영에 대해서 다시금 74%, 74% 올라갔고 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또 60% 그래요, 맞아요. 어떤 건 59% 후반까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율의 변동은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높은 지지율은 남북 화해 무드까지는 아니지만 남북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결한 그렇죠. 해소해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거는 뭐 대통령이 크게 잘 이끌었다 그런 평가. 저희 야당인 저희들도 네.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하지만 그와 달리 개헌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서. 평상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호의적인 평가를 해버렸던 저희 당과 정의당조차도 네. 이번에 개헌 관련한 특히 청와대발 개헌,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개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과 별도로 네. 개헌이 총 국민의 전체 의사를 모은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 개헌 내지는 국회의원, 국회 위주의 국회 네. 중심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물론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책임이 있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 청와대의 발로 대통령이 발의한 국회 헌법의 개정 발의안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그거는 여야 간에 분란이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그 발의의 시점이 지방선거 불과 얼마 전이고 또 네. 발의를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3분의 2 합의가 되어야지만이 네.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언론지상이나 정부의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은 네. 그 정도의 개헌안으로서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네. 그 짧은 시간 내에는 합의가 이르기 어렵다. 네. 결국에는 국회에 현재 논의 구조상 통과될 수 없는 개헌안을 던져놓고 또 네. 발의 형식으로 던져놓고 이것을 국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는 크다. 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개헌안의 주요한 내용은 그러한 있겠습니까? 제가 87년도에 대학을 왔으니까 네. 30년 87 체제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헌안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네. 기본권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바뀌건 해야 되지만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을 거쳐오면서 크게 문제 삼았던 것은 대통령 자체의 문제도 있었겠으나 그것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헌법 권력 구조 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 네. 그래서 역대 정권 어디에서나 예. 단골대로 나오는 게 예. 권력 구조 개편해야 된다. 그게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표현되고 있는 네. 대통령의 권한 집중 이걸 좀 분할하고 분산하자. 근데 저희는 이런 것이었죠. 대통령 중심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그렇게 높은 권한과 지위, 왜냐하면 행정 권력이 워낙 세게 편성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의회 자체,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체는 엄청 세지만 의회가 할 수 있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서 이걸 좀 균등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이제 분권형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역시 국회 추천 총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크게 대의를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의원 내각제라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네. 결국 그게 국회 중심의 국정 내지는 네. 국회 중심 행정 운영 이것이 일체가 되면은 의원 내각제라고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현재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라는 그걸 감안할 때 네. 바로 의원 내각제를 하자는 데에서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 불신이 크다는 거예요.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네. 의원 내각제 형태로 운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 내부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아니, 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여든 야든 많은 예. 정치권들이 예, 그렇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예.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도 네. 국무총리가 헌법상으로는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통할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물론 대통령이 명을 받아 돼 있지만은 네. 그리고 그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뭐 책임 총리란 이런 말도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결국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행정의 중심에 놓자. 네. 즉 예전 기존의 헌법리에 있는 대통령과 정부, 네. 뭐 총리, 뭐 측근들만 의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네. 뭐 가족들도 가족 간에도. 그런 게 아닌가. 네. 게다가 또 재밌는 게 네. 다스라는 회사를 둘러싸고 형은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동생은 이 67억 회사는 빌리고. 적게 아니고 네, 형님 형 거다. 겁니다. 그리고 형도 뭐 동생 이거 제 자산 아니고 동생 거인 예, 같습니다라고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을 두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예. 형제간의 우애는 좋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측근들 그리고 가족들의 입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자유한국당 그리고 MB 쪽에서 이 사건이 정치 보복이다. 네. 표적 수사 이런 말 하는데 네. 결정적인 증거를 내는 사람들은 가족들이고 측근들이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먼저 수사하는 적이 없었어요. 원래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렇죠. 특활비 수사에서 하다 보니까 나온 거죠. 자료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가 어딨냐 보니까 영포 필딩 가보니 네, 또 또 자료가 이만 또 자료가 네. 나오고 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이런 건 허용될 수 없는 거죠. 그게 별명이 붙었어요. 양파 대통령.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제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뭐 그런데요. 지금 원래는 뭐 100억대 정도나 나왔는데 네. 결코 100억대로 끝날 일은 아니다. 100억대로 끝날 일이 아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뇌물 100억이 아니라 네. 이명박 정부 전체 기관 예. 서울시장 시기까지 포함해서 예.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돈을 국가가 회수를 해야 되는 거, 환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지 단순히 뭐 감옥 갔다 왔다, 네. 감옥 갔다 오고 소위 돈은 굳는 이런 형태를 나가서는 안 된다. 아버님 용어가 상당히 그 시장 용어입니다. 감옥 갔다 오고 돈은 굳는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문무일 총장이 지난번에 사개특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50년 만에 첫 검찰총장의 출석이다, 국회 출석이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있던데요.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토를 해서 일각에서는 그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과의 갈등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문무일 총장의 이런 태도, 전직 검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전직 검사의 입장을 말하면 이런 거죠. 예, 저는 문무일 총장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네. 검찰 개혁의 일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기관의 성격을 아예 바꾸는 겁니다. 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미운하거나 수사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정권에 따라서 막 다르잖아요. 어쨌든 예. 뭐 진작 이 사건도 아니, 2007년에 수사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수사조차도 네. 윤석열 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조차도 예. 검찰이 검찰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받고 있는데 왜 웃으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딱 인정한 게 하나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 중에 1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인정을 했어요. 지금 110억 뇌물 중에 딱 1억.
왜 여기 1억만 했을까? 전직 검사 출신이셔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왜 1억만 인정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인정한 이유는 이제 수사관들도 우리도 모르겠다 막 이렇게 우리도 궁금하다 이러고 인정한 있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네. 간단한 어떤 이유냐면 한다면은 나중에 부인의 발판을 삼고 있는 겁니다. 부인의 부인. 발판이라는 게 뭐냐면 뭔 말이냐면은 1억을 인정하면서 어떤 용도로 썼다고 했습니까? 대북 공작비로 썼다. 네. 그러면서 이 내역은 밝힐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네. 밝혀지지 않겠죠. 그걸 허락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내역의 돈들에 대해서도 네. 나중 본인이 직접 받은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떠보는 거죠, 지금. 자, 1억 내가 받았는데 이건 대북 공작비야. 그걸 반증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내봐라고 지금 들이댄 거죠. 제가 보는 검찰이 특별히 자료 못 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금액들도 네.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네. 일일이 검찰에서 이제 명목을 밝혀내야지만이 네. 뇌물죄라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기소가 될 수 있고 그 내용의 사용 용도가 대북 공작비라고 함으로써 이거 소위 통치자금 내는 통치권 관련된 비용을 썼다라는 미리 좀 실드를 치고 있는 거죠. 미리 쉴드를 치고 있다. 결국에는 무죄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무죄 전략이라고 보죠. 무죄 전략을 보는데 이게 통하겠습니까, 근데? 안 통하죠. 왜 그러냐면은 거론된 돈이 한두 푼이어야지 많은 것이고 제가 보기로는 이제 이 사건은 결국 조만간 네. 어쨌든 구속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 구속될까요? 다음 주. 다음 주 중에 되죠. 다음 다음 주 주를 중에. 많이 넘으면은 네. 검찰총장이 아마 탄핵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뭐 네. 시간을 끌을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이 이미 다 구속이 돼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뭐 종범들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고려를 해서 네. 뭐 자고 고민할 만한 것도 아니고 약간의 뭐 시간적 여유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네. 다음 주를 넘어간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MB 구속 다음 주 넘으면 문무일 총장 탄핵 해야 된다. 어쨌든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 그 장수만세도 아니고 아들, 사위, 조카, 뭐 그리고 형, 부인 이게 다 걸렸어요. 그래서 패밀리 게이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 특히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특화되고 있어요. 사위가 건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집은 참 의리가 없는 거